타자와의 마주침은 우리에게 흔히 두려움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타자와의 마주침이 겉보기엔 단순히 불운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일종의 행운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이 특정한 공동체의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힘들다. 오직 타자와 마주쳤을 때에만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특정한 삶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랐던 삶의 규칙은 이제 대상화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억압적 분위기에 익숙해진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작고 어려서 아무런 힘이 없던 그 아이는 권위적인 삶의 규칙을 내면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내면화된 삶의 규칙은 아이가 집 밖을 나설 때까지 결코 대상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여 비로소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갔을 때, 정확히 말해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한다. 이 아이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복종해왔던 권위적인 삶의 규칙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그는 권위적인 삶의 규칙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잿빛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일종의 작은 결단 하나를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 통제되어 나의 삶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권위적인 삶의 규칙에 다시 복종하여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이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삶의 규칙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에게는 애초에 이런 결단과 선택의 기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결단과 자유의 계기를 가져다준 우연한 행운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결국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이 아이에게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로빈슨 크루소의 타자. 우리는 타자와의 마주침에 대해서 미리부터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마주침이 위험을 동반한 비약이지만 그것은 또한 나의 삶을 새롭게 긍정할 수 있는 계기. 우리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행운의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자, 삶, 그리고 자유라는 쟁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해보기 위해서 미셸 트루니에의 작품, 철학책보다 더 철학적인 소설 방드르니, 태평양의 끝을 잠시 들여다볼 것이다. 타자와의 만남은 엄청 괴롭고 지옥이고 자신을 제약 조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괴롭지만 왜 행운이냐? 인간의 삶 자체가 타자가 우글우글한 삶인데 이런 타자와의 만남에 의해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갖게 된다면 삶이 자유로워지니까. 트루니에만큼 집요하고 깊이 있게 타자의 문제를 사유했던 현대 작가도 드물 것이다. 들레즈마저도 타자를 사유하는 데 있어 자신의 친구인 트루니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 아닌가. 방드르디는 다니엘 디포가 지은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트루니에의 패러디를 가볍게 웃어넘길 수만 없다. 타자와의 지옥과 같은 소통이 왜 우리에게 큰 행운이냐? 행운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글우글한 타자와의 삶에서 그만큼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거예요. 타자에 대해 유능해지는 거지. 그의 패러디는 아주 심각한 인식론적 단절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절은 바로 주체 중심적인 발상으로부터 타자 중심적인 발상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소설의 제목만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프랑스어로 금요일을 의미하는 방드르디는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하는 프라이데이라는 원주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트루니에는 로빈슨 크루소를 주인공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로빈슨의 하인 노릇을 하던 방드르디를 새롭게 캐스팅한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드르디의 경우에도 로빈슨이 무인도에 표류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 자신이 머물 수밖에 없는 무인도를 그는 처음에는 탄식에서 표현했죠.
탄식의 섬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희망을 뜻하는 스페란차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 타자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탄식이지. 탄식의 섬이다가 희망이 되는 스페란차가 돼요. 탄식의 섬은 자신이 영국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을 상징한다면 스페란차는 무인도의 영국의 식민지를 재건하겠다는 로빈슨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침내 그는 스페란차를 지배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까지 이른다. 비록 자신 혼자만이 이 섬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 법률의 내용을 잠시 구경해보자. 스페란차 섬의 헌장, 당지역 원력 제1001호부터 시행, 제1조 조지 2세 폐하의 신밀인 존경하는 치운 조지 폭수에게서 받은 교육에 의거하여 인지하고 복종하게 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1737년 12월 19일 요크시에서 출생한 로빈슨 크루소는 후안 페르디난데스 제도와 칠레의 서해 연안 사이의 태평양상에 위치한 스페란차 섬의 총독으로 임명된다. 그 자격으로 그는 섬 지역과 그 영의 이론에 대하여 내적인 빛이 지시하는 의미와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권을 수임받는다. 제2조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할 수 있는 한 일체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고 높은 소리로 말할 요구가 있다. 제5조 일요일은 휴일로 정한다. 토요일 19시에 기하여 섬 안에서는 일체의 노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식사를 위한 가장 좋은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일요일 아침 10시에 성서에 대한 종교적 명상을 위하여 주민들은 사원 안에 집합해야 한다. 트루니에, 방드르디. 사실 로빈슨이 첫 번째로 마주친 타자는 바로 이 무인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섬이 타자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섬의 이름을 탄식의 섬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무인도 자체가 그의 희망찬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낯선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식으로 낯선 섬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무인도를 하나의 식민지로 간주하면서 스페란차라고 명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게 된 것이다. 자신은 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표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은 무인도를 문명화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의무를 띠고 이것에 입성한 것이다. 이 태도가 봐도 타자를 만났지만 타자를 자신의 망상구조로 그냥 자신의 판타지로 구속해버리려는 거죠. 이게 지옥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결국 로빈슨이 타자와 소통하기를 포기하고 타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려고 함으로써 너는 폭군인가? 그렇다면 너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너는 노예인가? 그렇다면 너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제압하려고 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일신적 초언론적인 유일신은 바로 폭군과 노예를 양성합니다. 그것을 세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일요일에 자신이 만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로빈슨의 모습을 말이다. 중요한 것은 로빈슨이 스페란차의 헌장에서 자신의 탄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영국의 제국주의와 청교도주의, 즉 국가주의와 종교주의에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식민지 건설이 한창일 때 그는 두 번째 타자와 우연히 우발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방드르디라는 존재이다. 방드르디는 웃는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폭도를 터뜨린다. 그 웃음은 총독과 그가 통치하는 섬의 겉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그 거짓된 심각성의 가면을 벗겨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로빈슨은 자신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흔들어 놓는 그 어린 웃음의 폭발을 증오한다. 사실 바로 방드르디의 웃음 때문에 그의 주인은 처음으로 그에게 손찌검을 했다. 이 웃음이 바로 초언론적 종교로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타자성이지. 타자성 중에 가장 강한 타자성, 웃음이지. 웃음. 분노보다도 웃음. 방드르디는 주인을 따라 그가 말하는 개념, 원칙, 규율, 신비의 말씀을 반복해 말하도록 되어 있었다. 로빈슨이 말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도처에 존재하시며 끝없이 착하시고 다정하시며 의로우신 주인이니 인간과 모든 사물의 창조자십니다. 방드르디는 억누를 수 없다는 듯이 신을 모독하는 듯한 웃음을 떠뜨렸고 철썩하는 따귀 소리와 함께 미칠 듯 타오르던 불꽃을 눌러 끈 것처럼 웃음을 멈춰다. 트루니의 방드르디 웃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작가 트루니에는 다니엘 디포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제 주인공의 자리는 로빈슨이 아니라 그의 노예인 방드리디가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방드리디는 트루니에의 이야기에서 로빈슨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는 타자로 등장한다. 무인도 스페란차는 로빈슨의 희망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스페란차가 로빈슨의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에 저항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페란차는 로빈슨에게 어떤 반응도 보일 필요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인도 스페란차라는 타자는 로빈슨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로빈슨이 귀찮을 정도로 자신을 훼손하려고 한다면 스페란차는 가벼운 산사태 하나로 순식간에 그를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한 무반응은 오히려 스페란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이다. 그러나 방드리디는 스페란차만큼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타자는 아니었다. 그가 로빈슨의 행동에 대해 반응을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빈슨에 대한 방드리디의 반응은 우선 웃음이었다. 웃음은 가벼운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로빈슨의 청교도적 제국주의의 경건함을 와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로빈슨의 국가주의와 종교주의는 방드리디의 폭소로 인해서 일종의 희극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화가 치밀어 올라 방드리디의 따귀를 때렸을 때 사실 로빈슨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가치와 신념이 전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분노했던 것이다. 어쨌든 방드리디라는 타자가 등장함으로써 로빈슨은 이제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모두 방드리디라는 타자와 소통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였다. 방드리디는 로빈슨으로부터 국가주의와 종교주의를 회의하도록 만든 의도치 않은 선생이었던 셈이다. 로빈슨이 표류하게 된 지 28년 만에 마침내 스페란차에 화이트버드라는 배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로빈슨은 드디어 자신의 과거 세계, 즉 문명 세계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헌터라는 선장과 마주 앉아 식사하면서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로빈슨이 볼 때 악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 모두가 열에 들뜬 듯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어쩔 수 없는 상대적 성격이 바로 악의 바탕이라 비판하고 있었다. 목적에 의해 집착,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니까 목적.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목적이란 어떤 획득, 어떤 부, 어떤 만족 따위였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 획득, 부, 만족을 추구한단 말인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뭐하러 살고 있는 거지? 라고 그는 선장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헌터는 물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그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질문을 이 고독한 인간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리라. 그러면 로빈슨은 왼손으로는 스페란차의 대지를 가리켜 보이고 오른손은 태양 쪽으로 쳐들어 보일 것이다. 스페란차. 다니엘 디퍼의 로빈슨은 기꺼이 화이트버드를 타고 영국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트루니에의 로빈슨은 오히려 영국을 버리고 스페란차에 남으려고 한다. 이미 그는 스페란차와 방드리디라는 예기치 못한 타자와 소통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국가주의와 종교주의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종교는 모두 초월적인 목적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며 지배하려고 든다. 이것은 현세의 부유함이나 명예 혹은 내세의 행복이라는 등의 다양한 외양을 갖추고 있어. 달콤한 미끼를 덥석 누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이미 로빈슨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초월적이지 않고 내재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이 내재성이 초론적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치고 있던 땅 스페란차와 자신을 비추고 있는 태양을 가리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마침내게는 일체의 초월론적 가치에 거듭되지 않는 삶, 그 자체로 긍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방드리디에서 트루니에는 타자와의 마주침과 소통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의 전망을 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그리고 방드리디에 의해 조롱받았을 때 로빈슨은 탄식했고 또한 분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로빈슨을 지배하고 있던 국가주의와 종교주의의 관념 자체가 드러낸 탄식과 분노가 아니었을까? 트루니에와 마찬가지로 장자는 마음으로 하여금 타자를 자신의 수레로 삼아 그것과 논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타자와 마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따르던 삶의 규칙에 대해 전혀 반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운이라는 거지. 타자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기존의 삶의 규칙이 지닌 문제들은 오직 새로운 삶의 규칙을 통해서만 대상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겠는가. 로빈슨이 자신의 삶을 긍정할 때까지는 자그마치 28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비틀었지 락강이. 왜냐? 거기에는 타자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하는 주체가 초월적으로 사유하는 주체가 가정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락강이.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나왔는데 락강에 의해서 사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코기토가 아니라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코기토이기 때문에 이미 타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한다, 타자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노장이라는 상상적 범주. 도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도라는 개념은 서양에서의 진리라는 개념에 상응한다. 현재 몇몇 사람들은 도가 서양의 진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래서 동양의 전통이 언젠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에 들뜬 나머지 우리들은 이렇게 되물어본다. 그런데요, 선생님, 도대체 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지요. 이것은 중국 철학 최초로 도의 신비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평가되는 노자의 이야기다. 노자는 흔히 도가의 창시자라고 기억되고 있다. 도가라는 학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사상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장자이다. 보통 장자는 노자 철학에 대한 훌륭한 주석가이자 탁월한 해설자로 기억되고 있다. 도가 사상이 흔히 노장 사상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육아가 인간과 사회라는 틀 안에 갇혀 있던 것과는 달리 도가는 보통 인간을 넘어서는 전체 우주의 지평에서 사회를 전개했던 학파로 알려져 있다. 분명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속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된 도가 전체 우주의 근본 법칙인 도, 진정한 도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말할 수 없이 신비한 도를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신비한 도를 따라서 그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 인간은 망각된 도를 다시 발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의 회복이 결국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로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자연과의 조화, 안 빛나. 도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모두 통용되는 우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도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해온 자연 세계와 조화를 이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노자의 주장은 현대 사회의 폐단을 지적하는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주장은 도가의 사유가 자본주의가 야기한 병폐들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노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끌어내려고 한다. 하나는 무욕이라는 도가의 가르침이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자기 파괴와 환경 파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실천적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노자의 가르침이 인간의 삶의 근본이 여성적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해방이 인간의 해방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노자가 시사했다는 것이다. 여성 해방이 인간. 각종 언론 매체나 수많은 책들을 살펴보면 도가 사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호감과 관심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도가 사상을 좋아하며 따르려는 사람들, 즉 도인들의 이야기가 진정 옳다면 2000년 전에 노자와 장자는 현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미리 예견했고 이미 그에 대한 해법 또한 제시했던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판 도인들의 주장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 노장사상, 즉 도가는 현재에도 유의미한 철학을 2000년 전에 이미 제안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에 섣부르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되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과연 노자와 장자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며 그 시대를 어떻게 고민했던 사람들인가?
노자와 장자는 격렬한 대립과 사륙으로 점철되던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이다. 당시에는 노자와 장자 이외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활동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이들이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사륙의 시대를 어떻게 종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라도 이 문제의 해법을 인간 사회 내부에서 찾았지 그 바깥에서 찾은 경우는 없었다. 이 점은 노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노자의 속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노자의 철학적 사유가 담겨있다는 노자라는 책에 최초로 주석을 붙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법가사상의 한비자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노자와 장자에 대해 우리가 큰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가사상보다 더 강력하게 유의를 포방했던 한비자가 어떻게 무유의 사상가로 알려진 노자 철학을 그토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는 노자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한비자도 알고 보면 결국 자연과의 합의를 강조했던 무의의 사상가였던 것일까? 이 점에서 우리는 직접 노자의 이야기를 한번 통칭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노자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학문을 하는 자는 날마다 더하고 도를 하는 자는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덜어내어 마침내 무위에 이르게 된다. 무위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장차 천하를 취하려고 한다면 항상 무사로서 해야 한다. 만약 일이 있게 되면 천하를 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노자, 백서본. 직접 노자를 읽어보면 우리는 자연과의 합의를 주장했다는 노자와는 전혀 다른 노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로서의 노자이다. 그가 권하고 있는 무의나 무사는 단순히 인간의 인위적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합일되는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의와 무사는 천하, 즉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황제에게 권고되는 분명한 통치의 방법이었다. 바로 이 점이 한비자가 주목했던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가 통치자인 군주를 위해서 사유를 전개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장자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자연과의 합의를 꿈꾼 철학자이지 않았을까? 고대 중국의 가장 탁월한 역사가였던 사마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초나라 위양이 장주가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재상으로 삼기 위해 사자를 보내 귀한 선물들로 그를 맞이하도록 했다. 장자는 웃으면서 초나라 사자에게 말했다. 천금은 큰 이익이고 귀족과 재상이란 지위는 존귀한 자리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도시 밖의 예식에서 희생으로 쓰인 소를 본 적이 없는가? 수년 동안 배불리 먹인 후에 그 소에게 무늬 있는 옷을 입히고 조상의 묘로 끌고 간다. 그 순간에 그 소가 자신이 단지 버려진 송아지이기를 바랄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즉시 나가라. 나를 더럽히지. 나는 국가를 가진 자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더러운 도랑 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면서 놀겠다. 평생토록 나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나의 뜻을 유쾌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장자 여러 구편에도 거의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마천이 날조한 허구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장자가 국가주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상가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초나라 군주가 재상의 자리를 제안했을 때 장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훼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재상의 자리면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이다. 그러나 장자는 반문하고 있다.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중시하는 어떤 가치보다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여기서 장자가 주는 답은 분명하다. 그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체의 안락보다는 개체의 고유한 삶이 주는 경쾌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장자가 자연과의 황홀한 합의를 도모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주의에 의해 포획되는 삶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신비한 합의를 꿈꾸는 자에게는 국가와 정치의 문제가 심각한 고민의 대상으로 부각조차 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꿈꾸는 실존적 고민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방금 우리는 노자와 장자의 사유경영을 반영하고 있는 두 가지 자료를 잠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자와 장자의 입장은 현재의 통상적인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노자와 장자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분위기 속에서 사유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서 확인된 해법은 상당히 다르고 심지어는 대립적이기까지 하다. 우선 앞에 두 원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심사 자체가 확연히 구별된다.
노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와 통치자의 자신의 모든 관점을 집중시키고 있는 국가주의 철학자였다. 그는 제국을 소유하려면 통치자가 무위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장자는 노자와는 달리 분명한 아나키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나키즘. 그는 국가의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의 삶이 지닌 유쾌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장자는 나는 국가를 가진 자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더러운 도랑 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면서 놀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사마천의 장자 이해를 넘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가 지닌 고유한 문제의식을 망각한다면 그 철학자가 제공한 해법과 유의미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노자와 장자는 모두 춘추전국시대가 던져준 문제, 즉 어떻게 하면 갈등과 사륙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절실하게 고민했던 사상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사륙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자가 철저한 국가주의를 선택한다면 장자는 국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개체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전망을 제공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의 사상을 묶는 데 사용되는 도가사상이나 노장사상이란 범주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사후에 구성된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가나 노장이란 범주는 노자와 장자를 이해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낳을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노자를 이해할 때 장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장자를 이해할 때 노자를 이용하는 태도이다. 노자의 철학을 장자의 사유로 읽어내려는 것. 다시 말해 국가주의를 아나키즘으로 독해하는 것처럼 황당무계한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비록 황당무계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국가주의를 견지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는 아나키즘을 채용하는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자발적 복종을 낳기 위해 고안된 자유주의적 국가주의, 즉 현대 자본주의 국가체제 이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체제에서 상상적으로만 자유가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압도적 우월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장자의 철학을 노자의 사유로 읽어내려는 것, 즉 아나키즘을 국가주의로 독해하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나키즘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아나키즘은 철학적으로 초월주의가 아닌 내재주의라는 경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장자의 철학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사마천과 씨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마천이야말로 노장이나 도가라는 범주를 고안함으로써 장자의 아나키즘과 내재주의에 노자가 지향했던 국가주의와 초월주의라는 색깔을 입혀놓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읽어볼 자료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장 신안열전 구절의 바로 앞에 실려있는 것이다. 장자는 몽지역 사람이고 이름은 주이다. 일찍이 몽지역의 온나무 정원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를 지냈으며 양나라 해왕과 제나라 선왕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의 학문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을 정도로 광범위하였지만 그 요점은 노자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10여만 자의 나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대체로 우원의 형식을 띠고 있다. 어부, 도척, 거역편 등을 지어 공자를 따르던 사람들을 비방함으로써 노자의 가르침을 밝히려고 하였다. 외루어, 항상자 편 등은 모두 허구의 작품이며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문장을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잘 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유가와 무가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학자들도 그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큰 바다와 같이 거리낌 없고 자유로워 그 자신의 생각에만 부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후들이나 정치가들도 그를 등용할 수가 없었다. 사마천 사기. 사마천의 사기는 항상 두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허구이다. 물론 사기의 허구적 요소는 사마천 본인의 사상적 입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가로서 사마천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균형 감각이다. 그는 사실 자체를 결코 날조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장자와 관련된 사실적 기록이 거의 대부분 사기에 실린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마천의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것은 사마천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의 해석을 넘어서 장자에 관한 사실적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직접 장자와 관련하여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는 장자가 어느 때 활동했던 사상가였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사마천에 따르면 장자는 양나라 해왕 그리고 제나라 선왕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두 군주의 재위 연도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자는 BC 390년에서부터 BC 359년 사이에 태어나서 BC 300년에서부터 BC 270년 사이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그는 당시 몰락해가던 낡은 국가 송나라에 속한 몽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에서 온나무 정원을 관리하는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자는 10여만 자로 이루어진 책을 남겼는데 특히 이 중 어부편, 도척편, 거여편 등을 지어서 육아사상을 비판하고 노자 철학을 숭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넷째, 그의 사유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장자가 국가주의를 거부하면서 삶의 철학을 옹호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던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장자의 사상을 기록하고 있는 장자라는 텍스트와 관련된 세 번째 사실입니다. 사마천은 장자가 10여만 자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곽산이 편찬한 장자, 즉 곽산본은 64,606자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사마천이 본 판본은 곽산본보다 35,000여 자가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곽산본 장자에 살칠려 있는 전체 33편의 판명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우선 사마천이 장자에 있다고 이야기한 편들 중 외로워편과 항상자편이 곽산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마천이 장자의 노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어부편과 도척편 그리고 거여편은 곽상본의 4편이 아니라 외자편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왜 사마천은 4편에 실려있는 7편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사마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장자 연구자들은 곽산봉 장자 중 4편만이 내용과 문체의 측면에서 장자 본인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외자편은 장자 후학들의 사상이거나 아니면 장자와 무관한 사상적 경향들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사마천의 의도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가중되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마천은 장자 사유의 핵심이 외자편에 있다는 인상을 남겼던 것일까? 우리는 그 대답의 실마리를 사마천 본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장자 사상의 요점이 노자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마천은 장자의 외자편만이 노자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으로 보면 사마천이 이미 장자의 4편은 노자 철학과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사마천은 장자가 노자 철학의 계승자라는 견해를 최초로 표방했던 역사가이다. 사마천이 이 짓을 했고, 만약 그의 주장이 옳다면 도가나 노장이란 범주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장 신안 열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마천이 장자 4편과 노자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점은 4편에 보이는 장자 본인의 철학에 노자 철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장자 4편에서 노자의 국가주의와는 다른 삶의 전망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이 점은 나는 국가를 가진 자의 포로가 되니 차라리 더러운 도랑 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면서 놀겠다라는 장자의 외침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 국가주의 거부를 홉스하고 연결해야 돼. 홉스. 설립된 커먼웰스와 획득된 커먼웰스. 되찾은 장자 그리고 삶의 철학. 장자는 삶의 철학자였다. 이것은 그가 개체의 삶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 긍정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마천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육아와 묵가 사상을 공격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육아에 따르면 인이라는 숭고한 목적에 비추어 개체의 삶은 얼마든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 그래서 공자도 육아의 모토를 하나로 살신성인이란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육아를 비판했던 묵가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자,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술된 사회인 거지. 갑이 아니라. 그런데 핵심부, 메이저리티, 그리고 마이너, 그리고 주변부와 소수성을 구분해야 돼. 주변부와 소수성.
주변부와 소수성을 구분했을 때 주변부로서 사회주의를 취한 자와 소수성으로서 사회주의를 취한 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극잡하는 소수성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닌 주변부성으로서의 사회주의. 주변부성은 내부로 메이저리테로 들어가려는 핵심으로 들어가 자기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일반성의 핵심으로 일반 특수라는 회로에서 일반성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는 욕망이 있으나 그 꿈이 거세된 자들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취할 때는 그걸 무기로 해서 핵심으로 들어가려는 거지. 소수성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파들이 나오는 거지. 김일성 같은. 그러나 유가를 스탈린도 마찬가지. 그러나 유가를 비판했던 묵가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묵가들 역시 차별이 없는 사랑, 즉 겸해라는 이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초계처럼 버리려고 애썼기 때문에 초계. 묵가들도. 근데 초월론적인 거지. 장자는 유가나 묵가의 사회는 모두 개체의 삶보다 초월적 이념을 긍정하는 철학. 다시 말해 삶의 유쾌함을 부정하고 죽음의 우울함 혹은 초월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철학이라고 고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삶을 부정하는 초월적 이념을 표방하는 모든 태도를 꿈이라고 비유하면서 반드시 이 꿈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속에서 꾸었던 어떤 꿈을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는 깨어나서야 자신이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단지 완전히 깨어날 때에만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꿈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는 척하며 왕이시여 하인들아 라고 말하는데 진실로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루한 사람들이고, 장자는 무엇보다도 개체의 삶을 위해서 국가주의를 거부했던 사상가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국가주의는 모든 초월적 이념들의 최종적인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주의가 자신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초월적 이념들을 선택하고 그 속에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최종적인 꿈으로 정치적 위계질서, 즉 국가주의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장자가 모색한 삶의 철학이 노자의 국가주의 철학과 섞이게 된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자 철학의 비극적 운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노자와 장자를 신으로 절대화했던 도교라는 종교가 출현하면서 더욱더 가중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적 허구인 대붕이라는 문학적 허구를 도입합니다. 매추락이라는 현실적 세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도교는 삶의 철학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타락시켜버립니다. 이제 장자가 옹호하고자 했던 삶의 철학은 불로장생이란 이념으로 그리고 신선에 대한 종교적 욕망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삶의 철학은 삶 자체를 긍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점에서 삶의 철학은 삶을 초월하려는 일체의 종교적 태도와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교가 내세운 불로장생의 신선은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극복되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초월적 이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자가 자신이 지지했던 삶의 철학이 종교적으로 번질될 우려가 있음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자의 다음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자.